왜 엄마는 모든 것을 그렇게 꼭 쥐고 계세요? 그 돈이 엄마만의 돈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온 아들 동식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이야.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 담긴 거라고. 엄마는 이 돈을 지킬 책임이 있어. 내 며느리 예지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지킨다고요? 아니면 자기 혼자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친자식처럼 여겼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믿을 수 없었다. 방 안은 갑자기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 크게 들렸다. 저는 윤숙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여성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제 선택이 올바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삶이란 그런 것이겠죠. 앞에 있는 것이 기쁨이든 눈물이든 계속 나아가야만 하는 것.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 덕분에 저는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모범적인 소녀로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얌전하며 결코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사나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위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법학과 학생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처음 만났던 학과 간 세미나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아 보였고 주변에 자신감 넘치는 남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나란히 앉았고 그는 심지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학과 학생이시죠?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요? 저는 웃으며 이 사람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둘 다 책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것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종종 도서관이나 식당에서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화려한 말 없이 그의 진심과 인내심은 저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망설이며 제안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멀리까지 가는 게 괜찮으세요? 멀어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요. 그의 엉성한 대답은 저를 웃게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3번이나 시험에 떨어졌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죄송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많이 실망시켰겠죠. 아니요. 저는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계속 노력해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1. 저는 제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돕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를 지금 혼자 두면 그는 더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 곁에서 항상 그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받던 날 저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윤숙.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후 바로 결혼했고 작은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우리의 재정 상황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변호사 부인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 호칭이 저를 거만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일로 바빴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주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며 일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가 저에게 말도 없이 우리의 전 재산을 그의 옛 친구의 학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지자 그는 침묵만 했습니다.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돈이지 당신의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점차 화를 가라앉히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삶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함께 계속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아들 동식이를 가졌고 저는 모든 기대를 그에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이는 아버지처럼 큰 뜻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직업을 바꾸었고 장기적인 계획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동식이가 예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지는 강인하고 능숙한 여성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우리 가족과 완전히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지가 약간 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골라줄 수는 없어. 동식이가 결정했다면 우리는 존중해야 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모든 것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는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예지는 항상 재정 문제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돕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일이 점점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 그들도 스스로 책임져야 해. 저도 동의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 내 갈등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많은 기대를 걸었던 아들 동식이는 이제 경력에서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불만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하여 동식이와 남편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해하지 못하세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제가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시면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 몇 번이나 돈을 요청했고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생각해봐라. 너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다툼은 항상 무거운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동식이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그저 달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식아, 내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도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야지. 하지만 제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동식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 예지도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불평하며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식이가 책임감이 없고 가족을 돌볼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거창한 꿈만 꾸고 정작 진지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지야, 어머니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그를 격려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부부는 함께 극복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지가 우리 부부에게도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들의 작은 가족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예지가 돈을 요구하려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남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은행이 아니야. 돈이 필요하면 너희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예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저희에게 그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지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암시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뇌졸중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있던 남편은 이제 약해져서 완전히 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식사, 위생 그리고 매일 물리치료를 돕는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동식이와 예지는 남편이 입원한 첫 3개월 동안 한 번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묻자 동식이는 대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게다가 아버지도 저희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예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치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넓어요. 이 집을 파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 돈은 엄마가 더 편안하게 사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저희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왜 이 집을 팔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지야, 엄마도 너희가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엄마의 집이야. 엄마는 이 집을 팔 수 없어. 하지만 엄마에게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잖아요. 더 작은 집이면 충분해요. 대화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지의 태도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무리한 태도를 보였고 때로는 대화 중에 나와 남편을 은근히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정점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동식이와 예지가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랍 속을 찾고 책장을 모두 뒤엎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내가 찾았어. 동식이가 외치며 한 뭉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속삭였습니다. 빨리 해.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저는 방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두 사람은 돌아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식이는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네. 시침이 떼지 마. 너희가 아버지의 방에서 뭘 뒤지고 있는 거야? 예지가 재빨리 끼어들며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단지 오래된 서류 몇 가지를 찾고 있었어요. 동식이가 말하길 아버지가 여기 어딘가에 중요한 걸 두셨다고 해서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두 자식이 욕심 때문에 뒤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나가 동식이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제 심장은 조여드는 듯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동식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지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단지 엄마가 모든 걸 더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했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모르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 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런 짓을 생각한다면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두 사람은 저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동식이와 예지를 이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이 그들을 제게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직면하기보다는 그들이 어쩌면 막다른 길에 몰려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착하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예전 동료였고 그가 일을 하던 시절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민을 떠올렸습니다. 민은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으며 남편이 병을 앓게 된 이후로도 우리 가족을 자주 찾아주었습니다. 민, 우리 집에 잠깐 올 수 있니? 내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이 일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야. 솔직히 물어볼게요. 중요한 서류나 재산을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그들이 뭔가 가져간 건 아닌가요? 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눈에 띄게 없어진 건 없지만 그들이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 갔는지는 모르겠어. 민은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나, 지금 바로 모든 서류와 중요한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제가 누나를 도와 확인하고 아무도 그것들을 손댈 수 없도록 할게요. 민의 조언에 따라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서재에 있던 모든 중요한 서류를 정리했고 그중에는 집문서, 저축통장 그리고 유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은 이 모든 것을 은행의 금고에 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저와 민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은 또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민에게 깊이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언젠가 제 자식들을 경계해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지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행동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와 식탁 위에 놓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다시피 어머니가 우리에게 화나신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저희는 아기가 없었어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힘드신지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동식 오빠는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지야, 엄마는 이미 분명히 말했어. 이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고 엄마는 엄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거야. 너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예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하더니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셔야 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꼭 필요로 하실까요? 이렇게 큰 집, 이렇게 많은 돈 어머니가 다 쓰실 수 있나요? 우리는 단지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굴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예지.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 예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머니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떠났고 나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조언했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누나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여기를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고 남편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한 나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정말로 이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은 내 망설임을 눈치채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떠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일이 나를 더욱 이곳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모든 물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도난당한 것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즉시 민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민은 상황을 살핀 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침입했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동식이와 예지 외에 이 집 출입문 암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리자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누나,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나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그가 아끼던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몽마르트르.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의 꿈을 대신 이루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한국을 떠나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꿈꾸던 몽마르트르는 지금 이 어두운 날들 속에서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과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중요한 결정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민, 만약 내가 여기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너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민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누나, 때로는 스스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누나는 여기에 많은 인연과 얽매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님이 살아 계셨다면 형님은 누나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말은 나를 깨우는 듯했습니다. 맞아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는 내가 이런 압박과 고통을 견디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작은 구석구석은 우리와 관련된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함을 주기보다 오히려 나를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니겠니? 미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프랑스 문학 전공자였다는 걸 잊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누나가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 대화 이후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이야기하던 몽마르트르가 이제 내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의 도움으로 은행 금고에 모든 중요한 서류를 옮겼습니다. 이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최소화하며 정리했고 대부분의 물건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과거와 연결된 물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남편과 또다시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썼던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윤숙,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을 몽마르트르로 데려갈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나온 멋진 세월을 이야기하겠죠. 나는 오열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떠났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약속을 대신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심이 확고해지자 나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는 나를 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파리에서의 숙소를 예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프랑스에 사는 친구 피에르를 소개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동식과 예지에게 내 결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나를 막으려 하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부엌 서랍에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동식과 예지에게. 엄마는 휴식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거리가 필요하단다. 이해해주고 엄마를 찾으려 하지 말아다오. 스스로를 잘 돌보렴. 사랑을 담아 엄마. 출발하는 날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이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둘 다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민은 내가 체크인과 짐을 맡기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가기 전 그는 내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누나라면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 누나가 누려야 할 삶을 꼭 살아가세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을 꼭 껴안으며 마지막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마워, 민.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비행기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익숙함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운 감정으로 밀려왔습니다. 가족, 고향,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책 속에서만 알던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몽마르트르 어딘가에서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샤를 드골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주변의 낯선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콤하게 들리는 프랑스어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파리의 거리를 물들이는 찬란한 햇살이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민의 친구인 피에르가 나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중년의 남성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 삶의 새로운 장이 될 겁니다. 나는 오래 쓰지 않았던 프랑스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에르는 나를 몽마르트르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파리의 회색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래층 빵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졌습니다. 파리에서의 첫 며칠 동안 나는 주로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에르는 나를 지역 가게들에 데려가며 이웃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1층에 사는 루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금세 나의 첫 번째 친구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파리는 모두를 환영하는 곳이니까요. 사람들의 따뜻함과 개방적인 태도 덕분에 나는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 한 잔, 바삭한 크루아상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갈이 깔린 작은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몽마르트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덕에 발을 딛는 순간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꽃으로 가득 찬 발코니를 가진 작은 집들, 그리고 곳곳에 넘치는 예술의 기운은 마치 그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발 아래 펼쳐진 파리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노트를 꺼내 그가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몽마르트르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읽으며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어요, 여보. 비록 늦었지만 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부드러운 석양 아래 나는 그가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새로운 삶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나는 몽마르트르의 작은 화실에서 열리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의 날들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업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프랑스 여성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내가 새 삶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웃 전시회에 참여해 보실래요? 당신의 그림은 정말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놀랐지만 마리는 격려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술은 완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마리의 격려 덕분에 나는 몇 점의 그림을 작은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정표였습니다. 가끔 나는 동식이와 예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동시에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내 행복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노랗게 물든 몽마르트르의 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민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동식이가 나를 찾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민은 내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햇빛 속에 황금빛으로 물든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과거를 마주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건과 선택은 나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 놓아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가족, 사랑 또는 어떤 관계도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준다면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필요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몽마르트르는 단순히 내가 남편과의 약속을 이행한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 장소였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희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